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91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가 6.25.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주죠. 그러니까 1950년이니까 벌써 68년이 흘렀나 봐요. 네. 저도 사실은 전후 세대인데 60년대 초반생이니까 사실은 뭐 전쟁을 모르죠. 그렇지만 뭐 어르신들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되게 참 골치 아픈 세월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8년도에 1.12 사태를 겪었는데 저는 뭐 지근거리에서 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푸에볼로 사건이나 그 당시에 뭐 또 울진 삼척해 갖고 100명이 넘는 뭐 간첩이 막 넘어오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르시죠? 네, 푸에블로하고 121은 아는데. 뭘로 아세요? 뭐 겪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도끼 아니에요, 도끼? 도끼는 70년대 중반. 헷갈렸구나. 모르면은 뭔데? 가만히 있을 걸. 예. 어쨌든 그런 진짜 그 1968년도에는 사실은 그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 뭐 예비군 훈련이 그때 시작됐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하여튼 그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뭐 작년까지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와갖고 평화 분위기가 좀 오니까 아직은 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게 진짜이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일부 보수층이나 꼴보수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그렇죠. 좀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각에서는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 여태까지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그 뭐 아직까지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세월이 뭐 70년 가까이 반목하고 싸우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국 전쟁 68주년이 돌아오는데 다른 해와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평화 분위기가 막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 이것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비무장지대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죠? GSA. 우리가 GSA. JSA 뭐 아니, 이런 게 생각이 GSA. 나죠. GSA. 근데 그 우리가 비무장지대 하면 늘 이제 생태계 이게 이제 뭐 하자면 생태계 보고다, 그다음에 무슨 뭐 사냥이다, 뭐 멧돼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연의 이미지. 자연 이미지, 생태계 이미지인데 사실 그 생태계 이미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전쟁 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쟁 유적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전쟁 유적이고 뭐 이 기록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보존해야만 할 유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이번 주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해주셨는데 한국 전쟁은 좀 특이한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초반 한 1년 빼고는 나머지 전쟁 기간은 지금 말씀하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계속 싸운 전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남북을 오고 가면서 이제 오르내리면서 뭐 남침했다, 북진했다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 혈전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51년 6월쯤에 이제 다시 지금 비슷한 전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비슷한 전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고 또 유엔군이 합류해서 다시 북진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다시 또 중국이 개입하고 이런 양상으로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뭐 1950년 10월, 11월부터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또 서울을 다시 뺏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1950년 봄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중국의 공격, 중공군이라고 옛날에 했죠. 공격이 펼쳐지는데 그걸 춘계 대공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유엔군의 화력이 좀 막강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소련이 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0개 사단분의 전투 장비와 보급품 이걸 이제 소련이 약속을 했는데 거의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유엔군이 북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엔군의 주력이 또 아무래도 미국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늘 반전 여론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고지전에서 뭐 지거나 이기거나 그러면 또 뭐 반전 여론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그러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동맹국에서 휴전 압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군 전력이 사실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이른바 재래식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쪽수가 일단 많잖아요. 사람. 그래서 뭐 인해 전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 이 전쟁 수행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휴전 협상 통해서 빨리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자꾸 이렇게 힘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잘못하면 유럽이 이제 소련의 수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서둘러 서로 이익에 뭐 맞이 떨어져 가지고 그 휴전 회담이 시작되는 거죠.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예. 좀 그랬던 거죠. 만약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또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또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유엔군이 또 한반도 북부까지 밀고 올라갔을 경우는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소련까지도 이렇게 옛날만 해도 또 닿았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1951년 6월 말 현재 미군의 전력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한 2만 3천 명 됐고 그걸 포함해서 한 8만 명 정도가 이 사상자를 냈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산군 측,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중국 특히 그랬죠. 군사적으로 이건 또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됐고, 네. 미국 비롯해서 서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 여기서 다시 확전을 해갖고 잘못하면은 빠진다 늪에 뭐 이런 상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리츠였는데 1951년 6월에 이제 대규모 공격은 펼치지 않고 국부적인 공격, 그러니까 아군의 관찰 범위를 확대하고 적의 관찰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찰 범위라는 게 뭐 잘 보이는 데니까 높은 네. 고지를 얘기하는 거기를 점령을 하라. 약간의 대치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지루한 고지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겸해서 휴전협정이 열리잖아요. 네. 1951년 7월부터였나요? 그렇죠. 착착 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했으니까 휴전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뭐 7월 10일부터 이제 회담이 열리고 근데 이게 또 문제거든요. 이제 회담을 유리하게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서로 또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협상은 또 지지부진하게 된 거죠. 그때 뭐가 쟁점이었죠? 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 측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전에 그어졌던 산발도선을 이제 다시 그쪽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하고 유엔군 측은 1951년 7월 당시 그 휴전협정 당시의 접촉선 그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할 것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뭐 트집 잡고 이래가지고 줄다리기 계속 되면서 결국 53년 7월 27일까지 결국 한 2년에 걸친 네. 지루한 휴전협정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때까지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 소모전을 벌인 곳이 지금의 비무장지대죠.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전투의 양상이 그냥 기동전, 뭐 산악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국지적인 고지쟁탈전만 하는 되게 소모적인 전쟁이죠. 뭐 고지만 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상자만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전선의 변화가 3년, 2년 넘었는데도 종심한 20km 정도에 불과한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전회담 기간 중에 전투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그런 교착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뭐 전쟁은 사실 땅 따먹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국지전만 벌이면 뭐하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내고는 싶은데 회담은 뭐 서로 이제 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존심 싸움하고 눈치 싸움하고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눈싸움 하느라고 2시간 11일간을 11분 동안 눈싸움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누가 말만 먼저 그렇죠. 하나 뭐 이런 거. 또 의자를 막 깎아버려갖고 뭐 시야를 낮게 하고 뭐 이런 치사하고 유치한 전쟁 어떻게 협상을 벌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은 거죠. 그렇죠. 그 전장에서는 또 굉장히 소모적인 전투였고 네가 한 대 치니까 나도 한 대 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복전 뭐 이런 식으로만 됐으니까 그것이 결국 이 한 700여일 넘는 그런 지루한 그런 교착전이 계속된 거죠. 700여일이면 25개월 네. 정도 될 텐데 한국전쟁 기간이 전체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니까 3년 1개월 2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수로 따지면 1027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 764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3분의 2를 군사분계선 지금 휴전선에서 이 일대에서 치른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런 특이한 전쟁에서 정말로 그 19개국, 19개국 젊은이들의
어떻게 피와 넋 이런 게 이제 서려 있다고 볼 수가 있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개국 젊은이가 유엔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유엔군 소속으로 싸웠던 군인들. 그러니까 유엔군이 16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남북한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잖아요. 소련도 사실은 뭐 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싸우진 않았더라도 사실 뭐 전투기는 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도 사실은 뭐 그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20개국이라고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가 싸운 건 한 19개국 정도라고 하는 거고 이마영 기자는 혹시 피델 라모스라는 사람을 압니까? 피델 라모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모르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냥 한국군의 전사 책을 보고서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한번 봐서 나중에 이제 역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국군 전사에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되게 또 무용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사라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1952년 5월 21일 새벽 4시에 필리핀 20대대 2소대가 연천의 에리고지라는 곳에서 작전을 개시했는데 그 에리고지가 해발 한 183m입니다. 지금 봐도 이제 그 연천에 있는 열세 전망대 가면 뭐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그런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열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무서운 으스스한 그런 영어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에리고지 그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건데 이제 그 에리고지가 뭐 아스널이라든가 요크나 엉클 뭐 이런 이 고지라고 해서 그런 고지하고 해서 티본 고지라고 해서 티본 스테이크 닮았다는 티본 고지거든요. 그 고지에 전초 기지 노릇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한 5월 18일부터 3일 전부터 치열한 백병전이 뭐 8차례나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 필리핀 소대의 작전을 이끈 사람이 바로 피델 V 라모스 중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로 1992년부터 96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필리핀 대통령이었군요. 근데 이분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 저는 요 필리핀 라모스가 대통령이라서 그렇게 찾은 게 아니라 전사에서 이걸 보고 역추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이 전사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1950년 미국 웨스트 포인트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한국군에 참여를 했다. 하국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임무가 뭐냐면 중공군이 고지 정상에 설치한 8곳의 벙커를 폭파하고 사형 불능으로 만들고 가능하면 적병을 죽이거나 생포하라는 임무를 맡은 거죠. 그래서 라모스 중위가 44명의 그 필리핀 돌파대를 이끌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쟁사 그 11편에 보면 유엔군 참전편이 나오거든요. 1980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 보면 드라마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라모스 중위는 800m밖에 안 되는 그 솔밭 논밭을 2시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침투한 다음에 고지 정상에서 한 400m 떨어진 수로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오전 7시에 뭐 이 작전을 엄호하기 위한 전폭기, 전차, 포병이 총동원된 공격 준비 사격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이 전투기나 이런 걸로 막 그 정상을 막 때렸다는 얘기죠. 전차 막 포 쏘고 그래야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엄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분 후에 라모스 돌격대가 고지를 뛰어올라서 이 3벙커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는데 폭발이 일어났고 라모스 중위는 이제 밖에서 저 호안의 적벽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벙커 입구 4m까지 다가왔는데 그때 벼랑간에 중공군 2명이 소총을 난사하면서 뛰어나왔다. 그래서 놀란 그 라모스 중위가 칼빈 소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중공군 3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아주 그냥 거의 각본 쓰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용감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나온 소대장들이 좀 용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병사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소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왜 다가오지. 그렇지 않고 병사들이 잘 저만 해도 사실 안 갈 거거든요. 누가 뭐 나를 따르라고 돌격 앞으로 하면 제가 죽는데 그걸 왜 나가겠어요. 그렇죠.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막 뭐 이렇게 먼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 교육이 육군사관학교나 사관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모스 중위도 마찬가지였다는 건데 다이너마이트로 벙커를 폭파시키도록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공군의 반격이 이제 거세지니까 이게 고지라는 게 또 뭐 먹었다가 다시 또 먹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먹었다가 이제 다시 중공군이 반격을 하게 되니까 30분 만에 다시 또 뒷무달시피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적적으로 사병 41명이 포함해서 44명이 기적적으로 복귀를 했고 이 벙커를 완전히 폭발을 했고 중공군 70여 명을 살상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부대 표창까지 받았다 그럽니다. 또 라모스 대통령도 평소에 그 전공을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저기 군대 뭐 한 2, 3년 갔다 하는데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러면서 또 뭐 워낙 많이 초를 쳐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모스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또 했으니까 그렇죠. 이 전투를 벌이다 어깨를 다쳤네 뭐네 또 뭐 엄청나게 또 뭐 자랑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원래 좀 무용담이라는 게 과장이 섞이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과장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육박전을 방불케 하는 전공을 세운 거는 팩트다. 여기 전사에 나오니까 전사를 우리가 또 믿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나저나 필리핀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잖아요. 16개국의 일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라모스 대통령 그 옛날 그 저 소대장을 비롯해서 필리핀 부대가 왔다는 거고 이 좀 인연이 있죠. 그 필리핀 민주화의 영웅인데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한국 전쟁하고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 1983년에 암살이 됐습니다. 그 암살된 그 베니그노의 부인 아키노가 있잖아요. 코라손 아키노.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필리핀 집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필리핀 500페소 집회를 보면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베니그노 아키노가 18살이었는데 마닐라 타임스의 종군 기자로 이 한국전에 참전한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종군 기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집회 그림을 보면 군복 입고 펜과 카메라 들고 있는 그 젊은 아키노가 송관 기사가 보이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필리핀 기갑부대가 38선을 넘어 진격했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기사 내용을 보면 코리아니, 서울이니, 뭐 개성이니 이런 낯익은 그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베니그노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전쟁 소재로 해서 시나리오까지 쓰고 그래서 뭐 필리핀 영화 아카데미 최고 영화상까지 받았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 필리핀이 정말 고마운 나라인데요. 예, 뭐 예전에는 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저희 베니그노니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피데리니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유엔총회 의장이었던 카를로스 로물로 전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유엔군 참전을 주도를 했고 그때 당시 일요일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아로요 전 대통령의 아버지 이 마카 파갈도 믿을 수 없다는 인물인데 당시에 그 필리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필리핀군의 파병을 또 이끌었던 그런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정말 명실상부한 혈맹이네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인데 사실 당시에 그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에 파병할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독립한 게 1946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공산 게릴라였는데 후쿠단 반란이 일어나갖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뭐 한 8년 정도나 후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4년까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중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이 후쿠단 토벌 작전에 투입된 10개 대대 가운데서 또 정예부대 1개 대대를 또 차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950년 9월 2일 날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 이제 이른바 출정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국교인 카톨릭을 대표하는 어떤 뭐 레이스 대주교, 천주교죠. 그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로물로 유엔총회 의장이 또 뭐 이렇게 또 격려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만 명이 또 이 시민이 모여서 아주 그 이 격려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사상 처음으로 뭐 독립하자마자 해외 파병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필리핀만 참전한 거는 아니죠? 이만한 기자 혹시 그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는 소리는 들어봤나요?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만 해도 사실은 되게 거의 지금으로 보면은 빈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 그래도 참전을 했는데 사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좀 이 사연이 있죠. 1935년에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연맹이죠 당시에. 그래서 지원을 호소했는데 사실 무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아, 우리는 그렇게 국제연맹 같은 데 지원했는데 못 받았다. 지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한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우리는 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참전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군대도 사실 보잘것 없었다는 건데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이탈리아한테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를 이끌었던 사람은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실 근위대에서 한 1200명을 선발했습니다. 황실 근위대라는 게 사실 경호원들이잖아요. 예. 경호부대잖아요. 그래서 충성심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많은 병사들이 너무 이제 앞다퉈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발난을 겪어서 각 부대에서 이 골고루 선발하는 교육책을 썼다는데 황제가 이제 파병 부대한테 가그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가그뉴? 가그뉴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에티오피아어로 관통하기 어려운 물체, 그다음에 이제 뭐 상대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주거나 그것을 괴멸시키는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시에 황제의 아버지가 무스 멜레넥 1세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에마 이름이 바로 가고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 말을 타고서 1880년 이탈리아 침략군의 진지를 분쇄했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분대라는 소리네요. 네. 황제의 근위명이니까 까불지 말라 이런 뜻. 그렇죠. 그래서 뭐 에디오피아 현지에서 훈련할 때도 한국 지형하고 가장 가까운 비슷한 곳을 골라서 맹훈련을 했고 뭐 이 참전에서는 화천에 봉닥덩리 전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접근산 옛날에 뭐 전방부대 기원 얘기하면 늘 나오는 접근산 펀치볼 전투 그다음에 철원 김화 뭐 이런 데의 전투에서 맹활약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군은 포로가 없었다면서요? 예, 참전 중에 121명의 전사자, 그다음에 536명의 부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네.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포로가 단 한 명도 집계가 안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가지고 예. 포로가 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실종돼서 복귀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숨을 끊는 거를 명예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가 포위당했을 때는 전멸할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웅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보면. 그래서 전쟁 후에 귀국을 해서 집과 땅을 하사받고 그래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럽니다.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 이런 느낌인데 그 참전 용사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1968년에 춘천 호반에 이디오피아 참전비를 건립을 했는데 그 제막식에 그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도 참석을 했는데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게 불행한지 안 불행한지는 그 나라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네네. 쿠데타가 일어나고 1974년에 셀라시 황제가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전 용사들의 입지도 급전직하하겠죠.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또 배신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참전 병사들이 아디스아바바에서 20분 거리인 코리아 빌리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정권에 따라 대우가 그렇게 달라지니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마연 기자가 텔레비에서 봤다는 것이 아마 그 장면을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에디오피아 그 빌리지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사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실은 뭐 에디오피아 군뿐만 아니라 태국군도 있는데 태국군 별명이 리틀 타이거라는 거죠. 네. 1952년 11월에 그 고지전입니다. 그것도 포크찹. 네. 뭐 고지전인데 여기서 또 이 엄청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고지였는데 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하라는 명을 받고 정말로 3번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 역습으로 물리쳤다라는 기록이죠. 그러게요. 필리핀, 에디오피아, 태국군까지 왔다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예, 여러 또 있습니다. 영국 경우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영연방 1사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영연방 사단은 뭐 인원이 한 17,000명이 참전을 해서 4,500명이나 인명피해를 당했거든요. 4,500명이나 죽거나 다쳤다니 정말 큰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마연 기자 지난번에도 파주 적성에 보면 지금 가막산인데 거기 출렁다리가 생겼거든요.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뭐 핫플레이스니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막산 앞쪽에 보면 칠중성이라는 유적이 있거든요. 칠중이라는 게 뭐냐면 7개 중첩된 성이라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그런 칠중성에 그래서 적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그 지역이 적성이라고 하는데 쌓일 적자 써갖고 성에 쌓여 있다 그래서 적성이지 뭐 적성 국가여서 적성이 아니고 그 적성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데인데 이 삼국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요처니까
지형이 안 바뀌면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요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영국군하고 중공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그 칠중성이 한국전쟁 때는 캐슬고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캐슬고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1951년 4월 아까 얘기했던 두 차례 충계 공세라는 게 이거거든요. 예. 이게 중공군 3개 사단인 뿔피리와 꽹가리 이런 걸 막 올리면서 우리가 인해 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칠중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와 싸웠는데 결국 이제 글로스터 대대가 버티지 못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막산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도 버티긴 버티는데 결국 괴멸을 당하고 말고 영국군 800여 명 중에서 50여 명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거나 그다음에 네. 포로가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있죠. 결국 패배한 전투군요. 그러나 이제 영웅이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공군의 공세를 3일이나 지연시켜서 중공군한테 서울이 빼앗길 재점령될 위기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웅적인 그런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글로스터 대대라는 게 영국군 제29여사단이거든요. 네. 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해마다 4월이 되면 영국군이 괴멸당했던 그런 가막산 밑에 설마리 계곡이라는 데서 추념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추념사 보내고 그다음에 앤드루 왕자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발이 성성한 참전 용사들이 또 속속 모여들어서 전쟁의 추억을 또 되살립니다. 그리고 생존한 참전 용사가 지금 뭐 몇 명이 되는지 몰라 수십 명이 남아있다는 건데 지금도 런던에 있는 선술집 이름이 임진 퍼브라고 한다 그럽니다. 임진강을 딴 퍼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인다 그러죠. 임진 퍼브라고 하니까 왠지 뭉클한 느낌이. 네. 영국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한테 유서 깊은 장소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병사 이런 사람들 이제 뭐 배속이 돼 있으니까 룩셈부르크는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인구 자체도 그런데 또 그쵸. 왔으니까 대단히 자부심을 느꼈죠. 그 당시에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글로스터 대대 그 투혼을 보고서 현대전에 있어서 단위 부대의 용기를 과시한 가장 뛰어난 귀감이다라고 이제 극찬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군도 참전했죠? 예, 프랑스도 참전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군 장군이었던 몽클라르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사실은 그 2차 대전 당시에는 외인 부대 출신의 중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등을 해서 임시 중령으로 현역에 복귀해서 대대장이 돼서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터키가 우리하고 혈맹이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키 군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여단급이 왔는데 네.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사실 한국군이 누군지 북한군이 누군지 중국군이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를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고전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이제 훈련도 못 받았다는 실탄 훈련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열심히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유엔군 중에는 또 어디가 있어요? 예, 아까 뭐 예를 들면 프랑스군 장군이었던 몽클라르 같은 경우는 뭐 이 강등해서 중령으로 왔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프랑스가 대대를 보냈기 때문에 대대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장군인데 대대장이라는 건 중령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전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계급이 강등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처를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분도 있고 벨기에 파병군 같은 경우는 뭐 상원년을 지냈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멜론이라는 분이 소령으로 출전을 해서 연락장교를 맡는 뭐 그런 상황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원래 메가더 장군이 그래도 파병을 하려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룩셈부르크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해도 된다라 그래서 48명을 파병을 했는데 그중에 17명 사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자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남미에 아마 모를 거예요. 콜롬비아까지 한국전에 참전을 어저께 일본하고 뭐 축구하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불안전한 정세였거든요. 그러면서 대대급 규모의 파병군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리스 그랬고 그다음에 이 남아프리카 군 여기도 이제 공군 부대가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한 유엔군이 16개국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가장 많이 참전을 했고 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역시 미군이겠죠. 연 인원이 한 180만 명이 파견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1812년 미국 영국 전쟁이 28만 명이고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30만 6천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몇 배죠. 뭐 6배, 7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죠.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게 전쟁 기간이 3년인데 미군의 인명피해가 약 14만 명. 그 전사가 3만 4천 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죠. 남의 나라 와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존 아이크 육군 소령, 그다음에 뭐 그를 비롯해서 미군 장성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을 했거든요. 그중에 35명이나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린트 이 아들 지미 그 공군 중위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종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 빌 뭐 이런 사람도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귀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에 이 전체 참전 병력의 8% 정도가 인명피해를 당했거든요.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 7%보다도 인명피해율로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대통령 아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오고 그다음에 사령관의 아들이 뭐 실종되고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 빛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유엔군만 희생된 건 아니잖아요. 적군이지만 공산군 피해가 더 컸다고 하니까요.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적군 얘기를 왜 하냐 또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싸움이라는 게 또 한 뭐 야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중국도 사실 중국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300만 명을 파견을 했는데 우리가 순망치안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시죠? 네, 입술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한 표현이 마오쩌둥하고 저우원나이가 얘기한 게 순망치안 호파당위라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 그러니까 북한이 없어지면 이 중국이 시리고 현관문, 그러니까 호파당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현관문이 북한, 북한이 깨지면 집 안 채 중국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중에 중국군이 97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 그러니까 우리 측 계산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게 과장됐을 가능성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전사가 15만 명이 됐다 그러고 뭐 이렇다 그러죠. 하지만 또 뭐니 해도 가장 피해가 많은 쪽은 남북한이겠죠. 그렇습니다. 전쟁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한국군 32만 명이고 북한군은 60에서 80만 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인명피해를 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든 통계를 합하면 한국 전쟁에서 사상자, 포로, 실종자 합하면 피해간에 한 200만 명의 청년들이 200만. 살상을 희생당한 거죠. 너무 큰 숫자네요. 전 숫자로는 처음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젊은이들이 희생된 줄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젊은 저 피지도 못한 그 넋이잖아요. 그들의 이 젊은이들 추억, 넋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뿌려진 건데 아까 얘기했던 피델 라모스 같은 경우는 평생에 무용답으로 남았겠지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중국군한테 죽었잖아요. 라모스의 이 수류탄 공격하고 총 공격에 그 중국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 희생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의 피와 넋이 서린 곳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 그래서 봐요. 뭐 거기 비무장지대 아까 고지전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고지들 이름이나 또 작전명을 보면 기막힌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김화의 오송산의 삼각고지 전투, 우리가 저격능선 전투라고 벌어진다는데 거기 보면 당대 미국의 육체파 배우가 있어요. 제인 러셀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 고지 이름이 붙습니다. 그 고지 이름이 뭐냐면 육체파 배우의 가슴을 닮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인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티본 스테이크를 닮았다 그래서 티본 고지. 그다음에 폭잡고지라는 것도 있고 백마고지, 저격능선, 벙커고지, 불모고지, 지역능선, 피해능선, 단장의 능선 뭐 이런 뭐 얘기했던 그런 크리스마스 고지, 아이스크림 고지 뭐 이런 하여튼 그 전투 상황을 빗댔거나 아니면 고지의 이름들을 빗댄 그런 뭐 양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고지 전투가 고단하고 어렵고 비참하고 이런 것들을 지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머로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허투루 생각할 곳이 아니네요. 보통 비무장지대 하면 생태계 보고 뭐 남북한 대치의 상징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맨날 비무장지대 뭐 사냥 나오고 뭐 어쩌고 뭐 멧돼지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풀 이렇게 나오고 꽃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되게 유서 깊은 곳이다. 그리고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요것은 임진강 한탄강이 있고 이건 굉장히 요충지. 왜냐하면 남북한을 우리가 다 아우르려 그러면 건너야 되잖아요. 네. 건너야 되는데 임진강 보면 거기에 그 이 여울이라 그래갖고 그냥 건널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배 안 타고도. 그러니까 결국 걸어서요? 걸어서. 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예전에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탱크가 왔다 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고지가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이렇게 군사령관, 그러니까 호로고로가 그런 거거든요. 네. 고구려의 군사령부라는 네. 데가 거기인데 바로 건널 수 있는데 기마부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전쟁 때도 역시 전차부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되게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 지금은 군사분계선이 있고 또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 못 건너오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옛날 지금이나 굉장히 거의 요충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사실은 또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군이나 또 저쪽 입장에서 보면 또 중공군이나 또 와서 네. 5대양 6대주 젊은이들이 또 뭐 죽고 네네. 부상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헛된 피를 뿌린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어쨌든 간에 3차 대전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 막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뭐 이들의 흘린 피, 넋은 고귀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요즘에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평화지대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뭐 이 평화지대로 만든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활용한다고 막 개발할 생각만 하고 지금도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막 하는데 벌써요? 벌써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게 이제 그 거래는 됐었거든요. 비무장지대 지난번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뢰지대를 사야 된다고 농담으로 막 그러거든요. 왜 지뢰지대를 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번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뢰를 깔아놨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이 돼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지형으로 봐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사야 되는데 저는 차마 땅을 못 사겠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전에도 뭐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굉장히 뭐 많이 사고 판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단세포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의 피를 우리가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관광 자원으로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